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걸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서울대가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쓰냐면 5,300만 원을 씁니다. 연세대가 3,600만 원, 성균관대가 2,700만 원, 중앙대가 1,600만 원인데 밑으로 더 내려가면 80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이게 대학 서열이에요. 대학이 무슨 취업 준비 기관이 아니다. 그런 입바른 소리 하지 말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르지 않는 사립대는 지원을 끊는다. 전쟁을 한번 하자는 얘기죠. 예. 다음 주제. 대학입니까? 드디어 이제 대학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식의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한국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해?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무슨 문화인 것처럼 DNA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는 대입 경쟁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 행동이에요. 예. 물론 그 개별적인 합리적 행동이 집합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 교육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합리적 행동이라고 봐요. 그렇죠. 왜 이제 우리나라 교육 경쟁, 특히 대입 경쟁이 이렇게 심각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평등한 나라라서 그래요. 한국은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이 예. 세계은행 보고서 중에 한 대목입니다. 네. 가로축만 보세요. 세로축은 약간 다른 의미고 네. 가로축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나라일수록 1960년 기준으로 예. 땅이 토지가 네. 좀 골고루 나눠졌던 나라예요. 왼쪽일수록 땅이 좀 대지주에서 독점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하. 토지 소유의 평등지수 같은 거네요? 예. 네. 이게 토지 진위 개수를 이제 축 방향을 반대로 해서 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땅이 좀 골고루 나눠진 나라입니다. 네네네. 그럼 196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땅이 공평하게 나눠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1등이에요? 한국입니다. 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찍혀있는 나라들이 유난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많죠. 그러네요?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습니다. 예. 북한도 아마 여기 어디 찍힐 거예요. 예. 북한 여기 통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동아시아가 예외적으로 세계에서 농지 개혁을 제일 제대로 한 나라들입니다. 네. 이건 이제 중국 혁명의 결과죠. 네네네. 마오쩌둥, 모택동이 어떻게 중국 큰 땅덩어리를 먹을 수 있었냐, 네. 공산시킬 수 있었느냐, 농민들이 다 지지한 거예요. 네. 당시 중국의 다수는 인구 다수는 당연히 농민들인데 이들이 다 소작농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소작료를 지주한테 얼마 주느냐? 기본이 50%고요. 아이고. 많을 때는 막 70%까지 줍니다.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국사책에 나오는 뭐 암태도 소작 분쟁 이런 거 보면 네. 막 70%씩 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남는 게 없죠. 여기서 뭐 헤어날 방법이 그렇죠. 없는 거죠. 예. 중국 농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처해 있다가 마오쩌둥이 혁명에 성공하면 땅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예. 농민들이 여러 가지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1947년 8년쯤 되면 이제 국共내전 2차 대전 이후에 끝나고 나서 다시 재발이 돼서 군대가 점점 밀려요. 예. 49년 실제로 대만으로 철수를 하죠. 이걸 보고 제일 걱정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야 어떻게 저 큰 땅덩어리가 공산화가 되지?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일본, 한국 등등이 계속 사회주의권으로 편입될 것 같은 거예요. 네.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혁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해 보니까 땅을 미리 나눠주면 되겠네. 아하. 예. 그럼 혁명이 예방되겠구나. 그러네요. 쉽게 얘기해서 혁명을 막기 위해서 혁명 비스무리한 걸 미리 해버리자. 아하. 이게 미국의 전략이었어요. 놀랍게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개혁법 시행령이 시행돼서 실제로 농민들이 소작농들이 자영농으로 바뀌어요. 이게 6.25 전쟁 불과 3개월 전 네. 1950년 3월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땅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땅을 가지게 되면 일단 소득이 늘어납니다. 네. 아니 지주한테 주던 거 자기가 다 가지게 되니까 예. 인센티브도 충분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기 시작해요. 하는 만큼 내 돈이니까. 네. 그렇지. 예. 인센티브가 확실해지는 네.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예전에 논 팔고 소 팔아서 애를 대학에 보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논 팔고 소 팔아서 애를 대학에 보냈다는 거는 팔 논과 소가 있었던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애가 좀 초등학교 보낼 때는 공부 좀 잘한다. 그 애를 한번 고등학교로 보내볼까? 네. 대학까지 보내볼까? 가능해요. 일단 예전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데다가 예. 유사시에 땅을 팔 수도 있어요. 예. 이만큼 잘라 팔면 대학 등록금 어떻게 되겠나 이 계산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에 연료를 공급한 것은 바로 농지개혁이에요. 이것도 네. 또 다른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제 도표인데 예. 세로축이 뭐냐면 1965년에서 89년 사이에 소득
성장률, 소득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했느냐, 이게 세로축이에요. 네. 세로축 거의 꼭지점에 꼭대기에 한국이 있죠. 성장률이 엄청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무지 높았고 엄청났죠. 그 이후에도 높았죠. 예. 그리고 이제 가로축이 중요한데, 가로축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일부 계층에 독점된 나라고요. 아하. 왼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좀 골고루 나눠진 나라예요. 네네. 이건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이 몇 예. 배나 되느냐, 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 한국이 상당히 왼쪽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으면서도 특별하게 좀 소득의 균등한 분배도 꽤 이루어진 나라였다는 걸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감하고 조금 달라요. 네. 체감은 뭐 도시화 상업화 되면서 뭐 빈부격차도 늘어나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을 겁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대비로는 네. 적었던 거예요. 괜찮았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땅 얘기했는데 땅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뭐 농촌 인구가 워낙 많았으니까 땅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었을 네. 거고, 한국이 자산이 좀 평등한 나라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소득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아하. 소득이 평등하면 자산은 없어, 땅은 없어,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꽤 되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애를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아하. 보내볼까,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경쟁에 또 다른 연료를 공급한 게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경제 성장이 되면서는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 비교적 골고루 나눠졌다, 다른 예. 나라 대비. 이게 크게 작용했어요. 교육 경쟁에 두 연료가 충분히 공급이 됐네요. 그래서 대입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로 흔히 우리나라가 원래 문화가 그렇다, 네. 과거 제도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저는 그게 꼭 합리적인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았다고 하지만 일부 계층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말기에 문맹률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 당시엔 조사를 안 했으니까 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네. 80% 정도 봅니다. 대부분 한글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겠죠. 일제시대 직후에는 실제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그 실제 조사한 걸 보면 이것도 거의 80%가 아이고. 한자도 일본어도 한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률이 높았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도 같은 거는 일본에서는 안 했거든요. 네. 일본은 과거제도 좀 하려다 말았습니다. 안 네, 했어요. 네. 근데도 일본도 그렇게 일찌감치 대입 경쟁이 치열했던 걸 보면 저는 교육열의 원천을 문화, 뭐 그것도 작용은 했겠지만 그건 네. 불시에 불과했던 것이고, 네. 거기에 연료를, 휘발유를 확 끼얹은 것은 그 이후의 경제적 변화예요. 예. 혁명 아닌 혁명, 즉 네. 농지개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 와중에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비교적 고른 소득 분배, 예. 그로 인해서 대입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걸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예. 자본적인 뒷배경이. 우리나라 교육열의 원천이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교육 미신이에요. 이것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가 쌓인 것 때문이다. 엄청 가난했던 때는 전쟁 때, 네. 한국 전쟁 때 국토가 쑥대밭되고 막 전선이 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뭐 이런 와중에 진짜로 세계에서 최빈곤 국가 수준의 1인당 GDP를 보였었지만 60년쯤 되면 벌써 아시아 중위권이에요. 네. 지금보다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다른 나라 대비 아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열의 원천은 가난이 아니었다. 예. 평등이었다. 평등한 부의 축적. 자산 평등과 소득 평등. 예.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스타트 라인 얘기를 했는데 예. 피니시 라인을 대학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대학 서열이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이에요. 돈. 재정이에요, 재정.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네. 매년 발표합니다. 네. 대학에서 학생 1인당, 대학생 1인당 얼마의 돈을 투입하느냐. 네. 교육을 위해서. 서울대가요,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쓰냐면 5,300만 원을 씁니다. 많이 쓰네. 2022년 통계입니다. 이게. 네. 22년이요? 23년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네.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네. 연세대가 3,600만 원. 성균관대가 2,700만 원. 중앙대가 1,600만 원인데 아이고. 중앙대가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면 80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네. 4년제 대학만 봤을 때. 네. 정년 빼고.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이게 대학 서열이에요. 선호도 서열하고 비슷하네요? 물론 이 통계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원 규모가 클수록 이게 좀 높아지는 네. 이런 현상이 있고요. 이공계 비중이 클수록 이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서울대에서도 이공계만 빼내면요 더 높게 나타날 거예요. 원래 이공계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당연한 거고. 그래서 서성한이라고 부르지만 성균관대, 한양대에 비해서 서강대가 좀 낮게 나타납니다. 네. 왜? 서강대가 이공계열이 적어요. 네, 그렇죠. 의대학대는 아예 없고. 그렇죠. 서강대가 서성한 라인으로 보지만 요 돈을 얼마 쓰느냐 지표로만 보면 좀 낮게 네.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문사회계열만 마냥 따라 본다면 성균관대 한양대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얘기가 대학서열이라는 게 꼭 이 재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것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뭐 대학의 명성이라든지 또는 선후배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게 학벌이죠. 학벌. 그냥 학벌이라 말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선후배 네트워크고 요즘은 좀 의미가 좀 섞여가지고 뭐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것도 그냥 학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에 있냐 아니냐, 인서울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에 투입하는 돈은요 고려대 못지않고 아마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입학 커트라인을 보면 고려대 공대보다 성균관대 공대가 조금 낮거든요. 수원에 있어서? 그렇죠. 성균관대 이공계 캠퍼스가 인서울이 아니에요. 수원에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서울 프리미엄이라든지 또는 명성이나 선후배 네트워크가 작용을 하죠. 실제로 선택할 때 그런 걸 많이 보는 건 사실이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학벌이라는 것이 돈을 투입한 결과로 생긴다는 거예요. 학벌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로 봐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돈을 많이 투입하면 신생대학이 학벌이 없죠. 신생대학은 일반인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선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에 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예요. 포항공대하고 한예종 하니까 바로 알아듣겠네요. 포항공대 10년에 생겼죠.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최상위권 대학이 돼요. 서울대까지는 아니지만 서울대 거의 맞먹는, 연구대쯤에 맞먹는 학교가 됩니다. 그럼 학벌 보고 선택한다고 하지만 사실 막상 투자를 열심히 하고 교수진도 좋고 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갑니다. 최근에 몇 가지 사례가 더 생겼죠. 지스트 광주과기원, 그리고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기원, 그리고 유니스트 울산과기원. 카이스트 비슷한 학교들인데 규모는 좀 작지만 이 학교들 지금 학부 모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연구대하고 서성한 중간쯤에 해당하는 대략 그 정도의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너지공대, 한전공대는 뭐 약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결국 한예종이나 포항공대 또 최근에 여러 이공계 중심 대학들을 보면 결국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면서 좋은 교수, 연구진 이런 것이 확보된다는 것이 충분히 알려지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알려지면 최상위권 학생들도 갑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경북대나 부산대나 전남대에도 포항공대, 카이스트 못지않은 투자를 했다면 가라앉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느냐, 상당히 최근까지 겨우 중경외시 수준의 투자를 했습니다. 학생 1인당 투자하는 게 서울대는 5,300만 원 주면서 같은 국립대에 다른 지역의 거점 국립대에는 형편없는 투자를 한 거예요. 서울대 대비. 중경외시는 인서울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중경외시보다 밑으로 이제 드디어 내려간 거죠. 대학 서열이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벌로 인해서 또는 서울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선호되니까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의 격차에 의해서 결국 교육 수준, 교육의 질, 품질의 격차가 생기고 그 결과 대학 서열이 생기고 이게 굳어지면 학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물론 학벌이 다시 피드백해서 서열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는 포항공대, 한예종, 그리고 카이스트 등등등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대학을 좀 상향 평준화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은 좀 많이 요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높다는 거 다 거짓말인 게 제일 중요한 교육 단계가 대학 교육이거든요.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이니까 대학원 있긴 하지만 그럼 대학생 1인당 투입하는 돈의 액수가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떨어져요. 평균 이하입니까 또 이것도? OECD가 평균적으로 대학생 1인당 17,500달러 정도를 투입합니다. 지금 환율로 보면 2,000 몇백만 원쯤 되겠죠. 또 우리나라는 평균 12,000달러 정도밖에 투입을 안 해요. 이게 지금 환율로 보면 한 중경외시 수준이에요. 중경외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문과 기준 상위 한 4%에 들어야 중앙대 가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서 투입하는 돈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대학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평균적인 대학에 쓰는 돈 또는 대학 교육의 질은 낮은데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 평균 낮은 와중에 이 사이 대학들 사이의 격차는 굉장히 심하게 벌어져 있는 아주 요상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많이 해온 얘기인데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 대학들 격차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걸 기울어진 상태를 그대로 두고 끌어올려 봤자 대입 경쟁은 계속 치열할 거란 얘기예요. 이걸
이런 방식으로 평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제일 손대기 쉬운 거는 지역에 특히 거점 국립대들 네.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지역 거점 국립대가 가라앉기 시작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럼요. 지금도 가라앉고 있어서 돈만 준다고 바로 좋아지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바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입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고 예. 정부 재정 투자도 늘려야 되고 네. 그리고 학부 교육의 질을 비타협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돼요. 못 따라하면 너희들 유급시킨다. 네. 적극적으로 유급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대학이 무슨 취업 준비 기관이 아니다. 그런 이빠른 소리 하지 말고요. 왜 서울을 선호하느냐 보면 물론 대학 교육의 질이 지금 상위 사립대들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일본, 독일 등과 달리 대기업 본사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네요. 좋은 일자리 다 몰려 있으니까 취업하려 보면 스터디도 해야 되고 예. 공모전도 참여하고 싶고 인턴십도 하고 싶은데 그럼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유리하죠. 그렇죠. 적어도 거기에서 다니면서 정보도 입수하고 스터디도 하는 게 유리하니까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업률 같은 현실적인 얘기도 다 해야 된다. 취업 지원을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내에 그런 것을 내재화 시켜야 되고 네. 서울 본사, 대기업 본사에서 인턴십 하는 거 지원해주고 네. 인턴을 하게 되면 뭐 체류비까지 지원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사립대가 대부분이라서 사립대랑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진보교육계에서 대학을 좀 평준화시키는 방향의 대학교관이 분명히 있죠. 네. 그게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서울대부터 싹 다 하나의 공립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해서 거점 국립대들을 다 합쳐서 가칭 한국대를 만들자. 네. 한국대를 만들면 정원 한 34,000명 정도 되는 거대 대학이 나옵니다. 네. 근데 연고대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원 한 4,000명짜리 대학이 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한국대와 연고대에 동시 합격하는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한국대는 선후배 네트워크가 깨질 겁니다. 그러겠죠. 서울대가 더 이상 서울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이름이 달라졌어요. 네. 입학 방식도 달라졌어요. 네. 두 번째, 서울대는 교육의 질이 높지만 그리고 서울에 있지만 서울대에 배정됐을 확률은 10%가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서울대 정원은 3,000명인데 다 합치면 34,000명이거든요. 예. 근데 연고대에 가면 그 교육의 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가 그렇죠.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다 살아 있는데요. 뭐. 무조건 서울에서 다녀요. 예. 그럼 누가 봐도 연고대 선택하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연고대를 1등 만들어주는 정책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비판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제 비판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 비난한 분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대학 사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적어도 그러면 거점 국립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인지 네. 또 인서울이 아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 같은 걸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실제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처음 얘기하신 분이 이제 경성대 정진상 교수인데 네. 이분의 저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네. 재정 계획이 없습니다. 재정 계획이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구호이지 예. 정책이 아니에요. 네. 재정을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또 맞추는 게 합리적이냐? 일단 교육의 질을 맞춰야죠. 네. 연구대 못지않게 교육의 질을 제공하겠다. 일단 이런 게 기본으로 나오고 취업 지원이 뭐니가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놀랍게도 평준화라는 것을 토대 평준화, 하부 구조의 평준화, 재정의 평준화가 아니라 서울대가 가지고 있던 학벌을 나눠 가지는 것을 평준화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공동입학제로 묶으면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사립대는 어떻게 하냐?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어서 공영형 사립대 오케이 하는 대학들은 지원을 듬뿍 해주고 그 대신 공영 이사를 많이 파견해서 준공영화 시킨다. 완벽한 공영은 아니지만 네. 준공립화 시킨다. 네. 공립화 시킨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건 오히려 지역에 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들이 관심을 가지지 네.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명문 사립대들은 관심이 없겠네요. 당연히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특히 일부 정책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르지 않는 사립대는 지원을 끊는다. 전쟁을 한번 하자는 얘기죠. 예. 사립대랑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명문 사립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네. 학벌이 원인이 아니에요. 예.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의 질의 격차 이게 출발점이에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분들이 그 토대 평준화의 개념이 희박했고 아하. 사립에 대해서 되도 않는 대결적 태도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라는 다소 공상적인 생각을 정책이라고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 진보에 사람들이 좀 이전보다 대입 경쟁을 좀 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대학 정책, 대학 네. 공약은 나오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러나 꼭 한번 새겨야 될 만한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자주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또 바로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더 좋은 말씀은 칼럼에서 예, 경향신문 칼럼 여태까지 썼던 거 많이 보시고 네, 칼럼에서 또 예. 마저 계속 듣는 앞으로도 거 하고 떠나시는데 무탈하시고 또 학업 원하시는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또 기원 드리고요. 예. 가끔 국내에 들어오시면 또 한 번씩 놀러 와 주시고요. 예, 얼마든지 여기서 초청하신다면 아, 알겠습니다. 초청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요거 박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